안녕하십니까. 김폴카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우리 25일 날 치러졌던 순경 1차 채용시험 경찰학 총평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설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난이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다 시험을 쳐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게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100점 나오는 친구들도 뭐 적지 않게 있고 최소 90에서 85 이상 다 맞은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이번 출제가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하셨나 조금 의아심이 드는 정도로 너무 쉽게 문제를 내서 이게 오히려 그 변별력을 좀 없애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난 2차 시험 있죠. 작년 2차 시험은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려웠었죠. 어려웠는데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부를 한 사람하고 공부를 조금 적게 한 사람이니까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은 공부를 진짜로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 기간이 조금 짧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쉬운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원은 행정법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학원들은 전부 다 행정법이 어마무시하게 깊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된 어떤 행정법 과목에서 나올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을 굉장히 깊이 있게 강의를 해버려서 사실은 투자 대비 효용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맞지 않는, 쉽게 말해서 비효율적인 공부를 했던 게 다른 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수업 때도 강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행정법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경찰학이라는 큰 과목 안에서 일부 파트가 행정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법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강조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마련된 행정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예전부터 나오던 행정절차법 그리고 또 행정쟁송과 관련된 심판하고 소송법 있죠. 그런 법령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공부할 때는 아주 리딩 케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기본되는 판례들을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대로 난 겁니다. 딱 그대로. 그래서 너무 행정법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말씀 그대로 드리는 그대로 그 시험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학원이 가장 적중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이번에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게 지난번에 비율이 맞지 않다 맞다 이런 좀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걸 염두에 두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율을 잘 맞추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경찰의 기초율은 30% 그리고 경찰 행정권 35%죠. 그처럼 각각의 테마마다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거의 정확할 정도로 한 문제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형태가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실수가 한두 개 있으면 90한 점 이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수가 많으면 80점 중반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 경쟁력이 조금 있으려고 그러면 90점 정도는 돼야지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 있죠. 총평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문제풀이를 하는데 간략하게 좀 필요한 것들만 확인을 조금 해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갑니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인데 1번 많이 봤던 거죠. 우리 고대죠.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즉 헌법을 지칭하는 게 우리 고대의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우리 두 번째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에 들어가면 개념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죠. 분화되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빠지고 남는 거는 결국 내무행정 전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으니까 이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제일 중요한 게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를 해서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경찰의 본래 목적인 소극적인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일반적인 수권 조항에 근거를 해서 발동할 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3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4번은 우리 자치권과 관련해서 기능이나 역할 중심으로 경찰의 개념이 발달한 거는 이거는
영미법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통치권을 중심으로 하죠. 통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동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입니까? 어떤 성질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발달된 게 대륙법계니까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4번 질문은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니까 1번 우리 형식적 그럼 항상 그러니까 실정법을 근거로 했을 때 경찰기관에게 부여된 모든 임무, 즉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2번도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인데 일부가 중첩되는 형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2번 질문에 틀린 질문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의 개념인데 이것도 많이 기출됐던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어느 기관입니까? 그게 부여된 지는 전혀입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단지입니까?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적 작용하는 것을 경찰로 보겠다.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니까 그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가 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리 질서 경찰하고 봉사 경찰 이 두 가지 경찰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뭡니까? 이 권력을 쓰느냐, 권력을 쓰지 않느냐, 즉 권력적 작용이냐, 비권력적 작용이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질서 경찰하고 봉사 경찰이니까 이런 경찰 활동입니까? 질과 내용이죠.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목적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뭡니까? 상권 분립에 한 거죠. 상권 분립에 한 거니까 우리 광해 행정경찰하고 그다음에 사법경찰을 목적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질문은 잘못됐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이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4번도 우리 국가경찰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4번이 틀렸죠.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계를 내기가 훨씬 유리한 데가 바로 뭡니까? 국가경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국 단위 통계가 수집하고 그다음에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4번 질문이 잘못됐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우리 공공질서도 불문규범의 총체라는 개념 맞는 내용이고, 공공질서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그 구성원들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공질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점점점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즉 법 규범화가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점점점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질서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점점점 축소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다 해서 그 3번 지금 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공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문법이기 때문에 좀 더 합헌성이 엄격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4번 지문과 확인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고, 관할이 문제 6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3번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많은데 요거는 대륙법계 영향이 아니라 영미법계 영향이 되는 겁니다. 대륙법계는 우리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 그때부터 행정경찰하고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전통이 생겼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일반 경찰들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영미법은 일반 경찰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비록 대륙법계 국가긴 하지만 요 파트에서만큼은 영미법을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번 지문이 그거 틀렸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7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이야기들이죠. 쉬운 이야기들이니까 4번은 바로 틀렸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니더호프나 로버트 바커가 주장했던 거는 뭡니까? 2번에 설명하고 있는 구조 원인 가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전체 사회 가설은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잘 묻지는 않지만 워낙 유명한 이론들은 사람 이름 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윌슨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8번에 아마 함정에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문제 지문이 있죠. 문제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가 사실은 그 문제 풀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쭉 1, 2, 3, 4번을 읽었을 때 틀린 지문이 없을 때 있죠. 그럴 땐 빨리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행동 강령이 들어있는 건데 4번도 우리입니까?
눈에는 익숙하죠. 익숙하지만 4번 요거는 정치관여금지입니다. 정치관여금지니까 얘는 행동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뜻입니까? 이거는 그 경찰공무법이죠. 경찰공무법에 있는 그런 의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연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도 우리 수업 시간에 충분히 전달을 드렸던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낼 때는 항상 않습니까? 뭐 행동 강령에 있는 조문들이 익숙하지 않은 조문들을 한두 개씩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게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 답은 다른 데로 만들어 놓고 그런 형태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1번 지문이나 2번 지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봤지만 3번 지문은 우리 수업 시간에 보긴 봤지만 자주 보진 않았죠. 그래서 이 3번 지문 때문에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 정답은 다른 데니까 빼놓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트릭을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문제를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인데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우리 상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래도 서덜랜드를 이야기할 때 화이트 칼라 범죄를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는 쉽게 말해서 직장인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직장인들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의 범죄를 우리 일컬어서 화이트 칼라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니까 취업을 하겠죠. 취업을 해서 직장에 가면 선배 어떤 그 직장인들이니까 범죄 행위를 보고 배우겠죠. 배워서 그걸 따라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그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서덜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두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개념 자체를 서덜랜드가 만들었는데 서덜랜드가 최초로 만들 때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겠죠.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또 관직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니까 직업적으로 범하는 범죄다 그렇게 했습니까? 서덜랜드가 이야기할 때는 상류 계층을 전제로 했습니까? 이 그 기본적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류 계층만 직업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뭐 상류 계층, 하류 계층 전혀 관계없죠. 계층은 관계없습니다. 즉 모든 계층에서 그러니까 직업적인 범죄를 우리 일컬어서 화이트 칼라 범죄다. 그렇게 해서 화이트 칼라 범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도 옛날하고 지금과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얘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론적인 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3번에 살인, 강도, 강간범죄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범죄입니다. 전통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특수한 범죄 형태 중에 하나인 화이트 칼라 범죄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굳이 화이트 칼라 범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만 잘 캐치를 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바랍니까? 꼭 9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초기의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정의한 사람은 서덜랜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업적 활동과 관련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지르는 범죄다. 이게 바랍니까? 초기의 화이트 칼라 범죄 정의인 서덜랜드가 정의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3번 틀렸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원래 그전까지만 해도 범죄는 하류 계층에서만 저지른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범죄학이 발달돼 왔는데 서덜랜드가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걸 이야기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상류 계층의 범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겠죠. 그런 그러니까 어떤 공헌점이 있는 게 바랍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정의한 서덜랜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범죄학이 훨씬 더 앞으로 그러니까 깊게 나오고 또 그러니까 문항수도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문제는 기본이고 최소 2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에 3문제까지 나왔고 서덜랜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이거는 사실입니까? 뭐 깊이 있다기보다는 범죄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넘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추세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까 범죄학 파트는 잘 좀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는 간단하죠. 장난질 치는 문제입니다. 4번에 보니까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파손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4번 지문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에 우리 무관용 경찰활동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이거는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푸지 않고 전부 다 처벌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랍니까? 무관용 경찰활동이 되면 1번 질문을 바로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00년대 등장하는데 이런 이론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브렌튼이라고 하는 뉴욕시의 경찰국장이니까 이걸 도입을 해서 실제로 시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이게 그 전개된 게 바로 무관용
경찰 활동에 대해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 윌슨하고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을 기초로 했는 거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무관용 경찰 활동에 대한 비판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도 무조건 처벌하니까 낙인이 찍혀버리겠죠.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그러니까 2차 범죄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경면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훈방처럼 경찰관한테 재량권을 어느 정도 주는 게 맞는데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모든 걸 처벌해버리게 되면 경찰의 재량권은 굉장히 축소되겠죠. 축소되기 때문에 경찰 활동을 하기에 조금 그러니까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비판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우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는 많이 연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치안의 주체로서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의 주요한 척도 있죠.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예방을 통한 어떤 무질서나 범죄 감소율을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경찰활동 맞고, 우리 프로그램에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그리고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여기 하나 빠져있긴 합니다만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그 세 가지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범죄 신고에 대한 출동 시간을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건 이거는 전통적 경찰활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민한테 협조를 받았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잘못 설명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4번 질문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우리 경찰 사업 문제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포 경찰서장 그러면 그러니까 문형순 경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5.18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그러면 안병화 치안감이 떠올라줘야 되는 것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석주 의열단원이죠. 의열단원이니까 폭탄을 투척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고, 구례경찰서장 우리 지나니까 2차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인 명언들을 방면한 거니까 안종삼 총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늘 나오던 내용이니까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14번 제가 비교경찰로 나온다 그랬죠.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 정리를 좀 해두라 이렇게 했는데 답은 또 의외로 쉽게 턱 져버렸습니다. 답은 쉽게 4번이 보이죠. 국가수사본부가 법무부 장관 소속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두기 때문에 굳이 소속을 이야기하자면 경찰청 소속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더 크게 본다 그러면 행안부 소속이라면 어느 정도 말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 두도록 돼 있고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기본 넓게 보면 행안부 소속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소속이라는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4번 질문은 틀렸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듯이 있고 우리 영국에 있는 국립범죄청 있죠. 범죄청은 중대조직범죄청이 바뀌었습니까? 국립범죄청이 됐다더라 보시면 되고, 지방경찰청장 중에서 내무부 장관입니까? 국립범죄청장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번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이다 보시면 되고, 미국의 FBI는 그러니까 연방의 경찰기관인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관할하지 않는 모든 사건을 좀 관할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인 9.11 테러 이후에는 그러니까 테러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사를 많이 하니까 바로 미국의 FBI가 되니까 그 2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 이것도 뭡니까? 연방범죄수사국이나 수사청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외청이죠. 외청으로서 수사 관련된, 연방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하는데, 1973년도 있죠. 그때 테러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요인입니까? 보호하는 경호 업무까지 좀 추가돼서 업무가 좀 확장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교재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답은 쉽게 4번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15번 제가 강조했던 문제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입니까? 소관사무가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의 소관사무하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의 소관사무를 잘 좀 읽어두시라고 했습니다. 외워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읽어서 이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일이구나. 요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일이구나.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로 15문제에 나왔다는 겁니다. 지방행정과 그다음에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이다.
지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이런 국가경찰위원회에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방행정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처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1번, 2번, 4번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들어가지만 3번에 그는 자치경찰위원회니까 심의의결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은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죠. 그러니까 2번에 보니까 우리 전휴 직강 정복이죠. 총경에 대한 전휴 직강 정복은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니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렸다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1번, 3번, 4번도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17번 직위해제 문제도 굉장히 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직위해제 사유에 들어가고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도 직위해제 사유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 제외된다고 했으니까 2번 질문까지도 맞습니다. 3번이 틀렸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유가 소멸되죠. 즉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을 시켜줘야 된다. 복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7일 이내가 아니라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틀렸죠. 7이라는 숫자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재량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직위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지금 틀렸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대기명령 3개월까지 하죠. 그러니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우리 3개월의 기간을 준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대기명령 기간이니까 4번 질문은 맞는 질문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18번에 1번 질문에 우리 헌법, 법률, 조례, 규칙은 성문법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우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20일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법률 공포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는 것이고 3번은 개념 묻는 문제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조리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규칙. 그러니까 조리는 불문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3번 틀렸다 보시면 되고 관습법도 우리 간단하게 개념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관행이 있고 관행만 있어가지고는 관습법이 될 수 없습니다. 관행 플러스 그러한 관행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그때입니까 관습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선례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관습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번 문제는 3번 질문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번이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2번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다음에 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보다 더 클 때 그때는 그러니까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비례원칙의 적필상 중에 우리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하는 상당성이죠. 상당성. 상당성이 지금 적합성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적합성입니까?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라. 이게 바로 적합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적합성하고 개념 연결이 잘못되어 있죠.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2번 질문 틀렸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도 우리 행정법 문제도 굉장히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1번은 하명의 개념 맞습니다.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해서 자기, 부자기, 수인 또는 그러니까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로 하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부자기 하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건데 면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기하고 그다음 또 그러니까 수인 급부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면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면제 얘기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안 되니까 그 2번 질문 틀렸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명에 위반했을 때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고 우리 경찰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사법상의 법률 효과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니까 3번 지금 맞는 질문 되는 것이고 하명이 위법하죠. 위법하면 당연히 했습니까? 쟁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만 틀린 질문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에 우리 행정기본법에 있는 내용들 잘 정리하자 그랬죠. 그러면서 부관도 잘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4번이 우리 연습했던 문제죠.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부관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도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고 4번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에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인데 1번에 과징금하고 4번에 가산세 이건 일반적인 개념 규정입니다. 개념 규정. 이런 개념 규정들은 잘 틀리게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살짝 그러니까 좀 긴장하게 만들고 좀 혼란을 그러니까 좀 초래할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2번 질문에 보니까
6조에 경고하고 그러니까 제지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즉시 강제가 되는 거죠. 맞고. 그리고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 조치조에는 그러니까 사전 의무를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와 부과와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사니까 강제 집행이 아니라 즉시 강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별게 아니게 개념 묻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우리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의 차이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 놓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입니까? 장래 이행을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강제 집행이고,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시간도 여유가 없다든지 부과를 해봐야 합니까?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입니까? 의무 부과와 관계없이입니까? 어떤 강제력을 쓰는 가지고 우리는 즉시 강제다 그렇게 하는데 보호 조치는 당연히 즉시 강제에 들어가죠. 3번 지문이 잘못됐다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우리 2번 질문 틀릴 때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는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죠. 이의 제기하면 거기에 됩니까? 다음 절차가 바로 법원에 가서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가서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 부과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되기 때문에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되죠.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3번에 2번 질문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정보공개법도 많이 연습했던 겁니다.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예전엔 전치주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치주의를 전체로 없애는 추세입니다. 물론 몇몇 것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소청 전치주의라는 몇몇 것들 또는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 그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입니까? 이 신청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을 가든 또는 이 신청 거칠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심판이나 소송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죠. 기본이기 때문에 그 1번 지문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우리 많이 봤던 거죠. 25번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청문을 개최할 수 있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할 사유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개최 사유는 한번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 사유 읽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사유는 별도로 읽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 개념을 강조했었죠.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증거 조사를 하는 게 바랍니까? 우리 청문 절차라 그랬고 이에 봐서 공청회는 어떻습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까?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바로 공청회다. 그렇게 합니까? 구체적인 개최 사유입니까? 좀 덜 봤다 하더라도 개념을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개념만 가지고도 2번입니까? 공청회 개최 사유라는 걸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6번도 우리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입니까? 그 결정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 재결서를 보내죠. 보내봤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도달주입니다. 도달주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처럼 발송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송달됐을 때 송달. 송달은 도달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내서 상대방한테 도달한 거죠. 이게 도달주입니다. 도달주의. 그래서 우리 문서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라는 걸 좀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틀렸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보시면 되고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조치인데 이게 또 많이 났던 겁니다. 긴급 구호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들입니까? 긴급 구호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따라서 틀렸다 보시면 되고 흉기 같은 거를 임시 영치를 할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영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서에다 흉기 같은 것들을 영치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2번 지문도 잘못됐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보호 조치를 했을 때는 가족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까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기관이죠. 기관에다가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다 보시면 되고 4번 숫자가 틀렸네. 그죠? 그래서 24시간을 우리 보호는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48시간 그렇기 때문에 거기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8번도 우리 물리를 연습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능은 협조적 통제 맞고 그다음에 소극은 접촉 통제 그리고 적극은 저위험 물리력 맞는데 우리 치명적 공격이죠. 치명적 공격일 때 이때는 중위험이 아니라 고위험으로 가져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개념만 연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쉬운 문제죠. 보시고 29번 보겠습니다.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바로 틀렸네, 그죠? 할거주에 넣습니까? 우리 분업화를 해서 전문화를 위해서 분업화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 일만 처리하다 보니까 남의 일을 뭡니까?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가지고 활거주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거주의는 결국 개인의 어떤 또는 그 부서의 이익을 뭡니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요소, 실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정과 통합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할거주의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과 통합을 위한 원리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1번 질문 틀다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2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 3번은 뭐 개념이죠. 개념이고 4번도 개념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우리 계급자하고 직위분류제죠.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죠. 사람 중심으로 분류하는 게 바로 계급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계급제가 우리 직위분류제에 비해서는 신축성, 즉 인사배치 신축성이 훨씬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번이 반대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게 틀렸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1번 가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나오니까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편성 단계 세 번째네, 그죠. 1번은. 그 예산 요구서죠. 예산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우리 각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 맞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자, 기재부 장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죠. 편성하면 국회하고 관계없습니다.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질문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죠. 확정되고 나면 우리 관서장은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번 질문도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죠. 배정하면 이걸 감사원에다 통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결산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결산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 감사원에 통지를 해준다더라.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또 비슷한데 또 기출됐던 게 뭐냐면 우리 예산안 편성 지침 있죠. 우리 그 편성 단계에서 예산안 편성 지침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또 국회입니까? 예산결산위원회입니까?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1번은 그 2번 질문이 틀렸다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32번도입니까?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뭐 1번, 2번, 4번은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고, 3번에 보니까 우리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은 1급 비밀을 지급 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은 2급이나 3급이죠. 2급이나 3급이기 때문에 그 경찰청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3번 질문은 틀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보호규칙이죠.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규정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경찰관 등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간대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의무경찰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도 당연히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 상대방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주체에 들어가니까 그 1번 질문 잘못했다 확인하시면 좋겠고, 우리 인권위원회는 경찰청하고 시도청이 맺는 자문기구니까 2번 질문 맞는 질문이고, 그다음 기본계획이 개정됐죠. 개정되고 바로 나온다 그러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권진단이죠. 그래서 우리 건강진단하고 연결시켜서 뭐 연상작용을 통해서 정리했던 게 바로 요거죠. 이건데 인권진단은 연일회죠. 연일회 이상이니까 그 4번 질문도 맞는 질문을 보시면 되겠고, 34번도 우리 마지막 60일 작전 때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이하하고 그다음에 60만 이하죠. 그걸 잘 좀 구별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짓 광고하고 거짓 신고를 잘 구별해 두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거짓 신고는 60만 이하에 해당되지만 거짓 광고는 20만 이하에 해당된다 그렇게 설명했었고, 우리 출판물에다가 암표를 판다고 거짓 광고를 하면 업무 방해된다 그렇게 두 문자식으로 한번 땄었죠. 땄기 때문에 거기 있는 네 가지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이건 전부 다 20만 이하에 해당되니까 정답은 2번 질문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통제 유형정에서 내부적 통제, 내부적 통제 경찰이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인권이나 징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바로 청문, 감사, 인권관이고,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우리 그 시도경찰청에 가면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 경찰청에 가면 감사관이 된다고 우리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 감사, 인권관 제도는 전부 다 경찰입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권익위는 우리 국무총리 소속이죠. 소속이니까 외부적 통제가 되는 것이고, 국가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또 외부 통제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총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외부 통제가 되는 것이고, 국회는 두 번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훈령은 뭡니까? 훈령은 우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통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령을 포함해서 우리 직무명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내부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번하고 미연번이 좀 그 두 가지가 내부 통제에 들어간다더라.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6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긴급 임시조치는 그러니까 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1호 처분, 2호 처분, 3호 처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 그리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랍니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요 세 가지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치는 긴급 임시조치 유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7번에 우리 마약 나올 때 돼간다 그랬죠. 돼간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마약 관련된 그런 어떤 사고들이 자꾸 터지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우리 진해약국 그랬죠. 진해약국. 그래서 얘는 덱스트로 메트로판이죠. 그렇게 연결을 좀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진해 그 담자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은 우리 근육이완제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이게 바랍니까? 카리소프로돌, 다른 말로 하면 S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곡물의 곰팡이나 보리매까지 추천했는데 무색, 무치, 무미고 환각제 중에 가장 강력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는 LSD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디귿번 질문은 LSD와 연결시켜주면 좋겠고, 페놀계 화합물인데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거는 프로포폴이 되는 겁니다. 프로포폴. 그래서 그렇게 답을 연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마찬가지. 우리 그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재난은 우리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재난관리는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업무 총괄한 건 행안부 장관이죠. 경찰청장이니까 업무 총괄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4번 지문 맞고 3번 지문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판례인데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판례만 나오는 겁니다. 2번 판례가 틀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니까 본래 사용 방법이죠.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서 뭔가를 조작했을 때 그때 뭐가 됩니까? 운전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잠을 자다가 있죠. 잠을 자다 추우니까 히트를 켜려고 이것저것 만지다가 차가 핸드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본다 그랬기 때문에 그 2번 질문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안관찰법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면 딱 정해져게 나온다 그랬죠. 그게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는 정의는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결정은 있죠.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 물론 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 청구는 검사가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신고하고 보안관찰을 받아야 되는 건 맞고, 4번이 틀렸죠. 보안관찰 처분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이죠. 2년이니까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 볼 수 있죠. 낮았고, 시험 문제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좀 두려워합니다. 작년 1차 시험은 굉장히 쉬웠고 2차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고, 원래 또 1차 시험은 굉장히 쉬웠으니까 2차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보다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작년 1차 시험하고 작년 2차 시험을 비교했을 때 내용은 큰 차이 없습니다. 내용은 큰 차이 없는데 단지 작년 2차 시험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례가 굉장히 나오다 보니까 경찰에서 사례 연습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사례가 또 한두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그게 당황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 내용은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차분하게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해드리는 그런 점들,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파트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니까 우리 2차 시험에 대비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총평하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